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이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해 말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리오프닝에 이제 잔뜩 기대를 걸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다양한 보도가 나왔었던 거와는 이제 좀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리오프닝 막 한창 많이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을 때 리오프닝은 사실상 허상이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리커버리는 없고 경기 침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중국만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몇 개월 전에 찍었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제 중국의 이제 현실이 조금씩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사들을 제가 한번 봤더니 이 제목들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리먼 사태가 또 재임이 아니냐, 이제 중국 부동산 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아주 어렵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우리나라 언론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이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개를 뽑아와 봤는데 이제 올해 초 기사들을 보면 리오프닝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이제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반등할 거다라는 그런 식의 스탠스를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뛸 거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다시 소비가 활발해지고 생산이 많아지고 뭐 이러면 이제 경기가 화랑으로 돌아서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논조도 많았고요. 미국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전 세계의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은 뭐 거의 이제 논조가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완전 180도 이제 선회를 한 모습이죠. 중국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조금 보면요. 일단은 중국이 최근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개월 동안에 두 번의 인하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또 금리를 내리니까 이제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뭐 중국 주식도 올라가고 이제 세계 경제도 다시 돌아설 거다. 다시 리커버리를 넘어서 이제 화랑으로 다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특히 이런 결정에 좋은 뉴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상승세를 보여주고 뭐 이런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좀 뜯어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우려했었죠. 왜냐하면 지난해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게 급선무였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를 보면 2023년 6월 전년 대비가 이제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4.4%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지금 이미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 봐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I 같은 경우에도 디플레이션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7월에 이제 전년 대비 0.3%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빵프로니까 디플레이션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 중국 정부가 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경제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뭐하러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보고 그리고 이제 고용을 보고 계속해서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도 그거죠. 고용 시장이 너무 좋고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너무 시장이 좋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금리를 내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금리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금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최근 물가 지수를 보면은 이미 중국은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을 했고,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마는 뭐 이거야 이제 통계의 그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고 아직도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것을 이제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의 CPI와 중국의 PPI가 굉장히 놀랍도록 유사한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천원대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미국의 CPI고요. 밤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국의 PPI인데 PPI가 지금 마이너스로 이미 돌아선 지 뭐 몇 달 됐죠. 거의 올해부터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디플레이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미국 CPI도 그 하락세가 점점 더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를 들어보면 역시 이제 에너지가 다시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요맘때가 바닥이었거든요, 인플레가.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뛴 게 맞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에서 지금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비스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렌트, 주거 이런 쪽에서 지금 하락세로 전환한 지 이제 그 좀 됐고 그 하락세가 이제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CPI가 단순히 유가나 이제 에너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에는 이 PPI가 떨어지게 되면 저는 이제 미국 CPI도 이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봐도 충분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작년에 이제 리오프닝 내러티브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결국에는 언론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2022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니컬 리세션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테크니컬이라고 하면 이제 2분기 연속으로 실질 GDP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를 그게 어떤 정확한 데피니션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이 리세션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시장은 그에 앞서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고, 작년이 특히 이제 주식 시장부터 채권 시장, 이제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힘든 한 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에 이제 금융 시장을 반등을 이제 주도할 내러티브를 이제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차이나 리오프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가와 언론을 중심으로 이제 앞장서서 이거를 보도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제 반복을 했던 거죠. 차이나 리오프닝이 되면 다시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가고 다시 화랑으로 돌아설 거고 그러면 주식도 오르고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펼쳐갔었던 건데요. 문제는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제가 이미 얘기했을 때에도 벌써 그 조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무역 같은 경우에도 침체가 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런 이제 무역 파트너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뭐 9개월, 뭐 12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리오프닝이 되면은 서방 세계,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이 이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데이터를 보면 또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리오프닝 단어를 반복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게 왜 그러면 이 리오프닝 효과가 중국은 없고 다른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있었냐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서방 세계의 리오프닝,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뿌렸죠. 각종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체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PPP 론이 있었고요. CARES Act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천문학적으로 뿌렸기 때문에 그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제 2020년 3월을 얘기하는 거죠. 4월부터 이제 강한 반등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지갑이 굉장히 빵빵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그 지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거죠. 이제 특히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통장에 돈을 꽂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바로 나가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처음에는 이제 락다운 때문에 나가서 밥을 사 먹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온라인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재화 경제죠. 이제 굿즈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 부분에서 버블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게 이제 서비스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우리처럼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경제가 확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건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락다운의 수준이 훨씬 더 고강도를 유지를 했었고요. 더 오래 유지를 했었고, 특별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식으로 돈을 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 소비자들은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쪼들려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강제적으로 락다운을 시켜놓고 그냥 밥을 무슨 사료 주듯이 뭐 아니면은 뭐 죄수들한테 이제 밥 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둬놓고 사육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서방 세계의 리오프닝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의 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를 저는 언론이나 이런 월가나 이런 시장에서 앞장서서 이제 그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좀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소비 판매 지표를 보면요. 실제로 이 코로나 이후에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때는 이 기저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랑 비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워낙 그 안 좋았다 보니까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제 리오프닝 당시에 계속해서 이제 또 침체였기 때문에 그게 풀리면서 어느 정도의 물꼬를 터준 정도지 이게 무슨 경제가 호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많아진다 이거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죠. 산업 생산도 이 기저효과가 컸는데 문제는 이 리오프닝 때는 아예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 판매가 좋은 것 같지만 실질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적으로는 소비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매 파워가 떨어졌기 때문에 치환을 해보면 경제가 좋아서 소비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중국의 생산을 볼 때는 이 상대 무역 파트너들의 경제 상황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효과가 없었던 거고요. 종합해서 보면 중국은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요. 마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중국의 경기 침체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직전 2018년, 19년 이럴 때 데이터를 보면은 그때도 이미 계속해서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확연히 보였었죠. 근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미뤄졌던 것뿐이고 코로나를 이용한 거죠. 중국에서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덮어버렸던 건데 진실을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결국에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던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국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리세션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헝다 이제 에버그란데라고 하죠. 이제 에버그란데 문제가 있었고 파산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컨트리 가든 여기도 이제 중국의
가장 큰 건설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 디폴트 이제 리스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이제 건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버블을 지나서 지금 폭락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어느 정도는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버블에 이제 거품을 좀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부양을 한다거나 이런 스탠스는 취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부자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해외 자본들이 대규모로 지금 이탈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캐피털 컨트롤이죠. 이제 통제를 더욱 강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부동산에 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거죠.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달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풀려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달러가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무역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달러를 빌려주는 기관들이 이제 중국을 봤을 때 이제 이게 너무 리스크가 커지니까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예전처럼 달러를 쉽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경제를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 결제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우회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20% 중반, 뭐 25%인가, 뭐 20대 초반인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고 오죽하면 이제 시진핑이 나와서 그 도시에만 있지 말고 농촌으로 돌아가서 일을 좀 해라. 농사나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이제 사이에서는 더욱더 반발이 심해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한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교육열이 워낙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버리고, 졸업은 했는데 예전처럼 경제가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예전만큼 그 좋은 직업을 좋은 짭을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제 얘네들이 무슨 뭐 막노동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교육에 쏟아부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젊은 세대들만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시스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라도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그죠? 중국이 실제로는 훨씬 실업률이 높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뭐 탕핑족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들어 누운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안 하고 뭐 부모님 밑에 산다든지 뭐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뭐 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막 틱톡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해결한답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발표를 안 하겠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정부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냥 안 좋은 데이터들은 그냥 가려버리면 그만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통계 가지고 장난을 안 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가 이제 중국은 훨씬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사실 2016년,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피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80년대 중반부터 뭐 건설 붐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경제 외형 성장을 했었죠. 고도의 경제 성장 시기가 있었는데 중국도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중국도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외형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케인지안 방식의 외형 성장은 특히 이제 빚을 통한 부양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2016년부터 사실상 이제 이때가 시진핑이 재집권을 했을 때인가 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상 피봇을 했고요. 이제 디커플링을 그때부터 염두를 해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중국이 사실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이제 글로벌 리세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도 너무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엔진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세계 경제는 침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중국은 상관하지 않죠. 왜냐하면 니들은 니들 알아서 하고 우리도 어렵다. 우리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거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계 경제와 이제 조금 디커플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사실상 이제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를 받고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경제 그 고도 성장 시기를 지나서 침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중국도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인구 구조를 봤을 때도 중국은 이미 출산율이 뭐 0.7 나오는 우리나라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인구 추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출생을 뭐 신고를 안 한 뭐 이런 인구들도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인구 추계를 봤을 때도 이제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 한 20년 안에. 뭐 그런 이제 추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제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노인 인구가 그만큼 훨씬 많아진다는 거고 청년들이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 보장 비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서서히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많이 부풀려졌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주식 시장은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강한 반등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쯤 되면은 세계 경제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작년부터 리세션이 올 거다. 그리고 리세션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리세션이 끝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반등을 할 거다라는 식의 그런 예측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세부 지표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세계 경제의 하반기 반등은 없다라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GDP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고용 지표에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만 이 세부 지표들을 다 보면 지금 미국을 제외하면 지금 글로벌 리세션의 근처에 왔거나 이미 왔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은 지금 주식이 날아간다 만다 하고 있지만 일본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지금 시한폭탄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나마 미국이 클리니스트 더리 셔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애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깨끗하다라는 식의 이제 비교고요. 하지만 미국도 결국에는 시간 문제일 뿐 천천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물이 서서히 끓게 됐을 때 그리고 어느 임계점이 지났을 때 그게 확 끌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이제 미국은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비즈니스 사이클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냐면, 코로나 때 이제 고용주들이 고용 쇼크 때문에 그 다시 이거를 채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에 락다운이 풀리고 반등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죠. 함부로 뭐 사람들을 자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파타임으로 돌린다든지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소보다는 느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나 많이 반등을 했고요. 전고점을 탈환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상승세가 강합니다만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와이커프 패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티가 끝나면 슬슬 인제 술이 깨면서 숙취가 시작이 되죠. 그런 상황이 저는 지금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인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인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고, 특히 지금 채권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예금 금리 채권 금리가 뭐 4% 5%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5.5%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이 좋죠. 인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실제로 이자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나 인제 내년 상반기 초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